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일기하는 흔적의 역사 145회입니다. 예, 그 여름철인데 오늘 엄청 덥던데요, 그죠? 네. 예, 뭐 후덥지근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뭐 한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열흘 정도 이제 더울 것 같은데 몸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는 좀 기존의 관념 같은 걸 좀 깨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양미 기자는 겸재정선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희 진경산수와 이렇게 바로 연결짓는 걸 배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산수화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무슨 보면은 뭐 관념산수화, 그걸 뭐 정통산수화라고도 하고 그러고 또 무슨 실경산수화가 있고 그다음에 진경산수화가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 차이를 알아요? 뭔가 상식 시험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어감으로서 느낌은 좀 오는데 이거를 풀어 설명하자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진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관념산수화나 정통산수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네. 화가의 마음속에서 새긴 어떤 그런 이상화된 위대한 자연경 이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양에서는 대자연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을 하게 네. 되고 그다음에 인간은 되게 작은 존재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네. 화가의 가슴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이상화한 위대한 자연경을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거죠. 이걸 이제 관념 정통산수화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뭐 무릉도원이라든가 무슨 촉잔도에서 그 200에 뭐 촉도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촉 날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관념 정통산수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산수화, 그러니까 실경산수화랑 진경산수화는 뭔가 실제 느낌 경관을 그린 것 같은데 둘의 차이가 뭔가요? 글쎄, 저도 뭐 솔직히 말해서 잘 이렇게 뭐 완전히 구별할 수는 없는데 실경이라는 건 실제 경치니까 그냥 네. 경치를 그대로 그리는 거고 진경산수화라는 건 좀 여기서 또 좀 더 해석을 더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조선의 산천을 화폭에 담되 네. 뭔가 뭐 조선 중화주의 뭐 이런 거라는 뭐 독특한 어떤 조선의 의식을 담은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데요. 그림에 어떤 방식으로 이 조선 중화라는 의식을 담았나요? 글쎄요,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을 보면은 그 명나라를 비롯한 어떤 그런 정통 중화 문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깨고 오랑캐라고 우리가 폄훼했던 청나라가 이제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유학자들이 저 중국의 문명을 이어받은 거는 이제는 청나라 오랑캐가 아니라 이제 조선이다라는 네. 그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걸 일종의 뭐 소중환이 혹은 조선 중화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조선 고유의 사상이라든가 문화는 곧 이제 그 세계 문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천을 그리면서도 조선 특유의 정신까지 그리는 어떤 사조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특별히 진경산수화다라고 네. 이제 지칭을 하고 그것을 개창한 사람이 바로 겸재정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정선을 두고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우리 고유의 그림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후손한테 영원한 또 민족주 자부심 이런 거를 읽게 했으니까 마땅히 화성이라는 건 이제 화가의 성인이죠. 예. 그걸 이제 추앙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목은 마치 이인전의 한 대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이 이제 1970년대 어떤 식민주의 어떤 청산, 뭐 국학 네. 강조 이런 거죠. 민족주의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겸재정선이 그것 때문에 한국적 산수화풍을 창안한 화가로 극찬이 되고 그래서 우리 문화를 빛내는 가장 위대한 화가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추앙해야 된다라고 이제 떠받들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 저희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사실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좀 한 인물을 너무 숭배한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좀 너무 이 어렵게 나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정리를 하자니까 이제 그런 거고 뭐 기존에는 고정관념을 깨는 기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뭔가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겸재정선하면 뭐 그림계의 성인이라든가 추앙받아야 될 위인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오류다. 오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이분은 뭐 진짜 정말 털끝만 치도 뭔가 욕하거나 비판받거나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겸재도 사람이다. 사람으로의 어떻게 보면 이제 회귀 이렇게 만드는 건데
대충 그린 그림도 있지 않을까. 네. 우리도 왜 김영민 기자도 뭐 기사 잘 쓰고 저도 그렇지만 저도 얻을 때 보면은 그 신문에 이렇게 쭉 이제 옛날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되게 잘 쓴 기사인데 부끄러운 누가 기사가 많죠. 누가 이거 어떤 친구가 기사 썼나 딱 보면 이기환 기자라고 돼. 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자뻑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기사도 있는 반면에 지금 보면은 옛날 기사인데 되게 그 좀 나쁘끄러운 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쓴 기사도 예. 있고 못 쓴 기사도 있는 건데 겸재정선이라고 해봐야 그분도 역시 인간인데 못 그린 그림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겸재정선의 뭐 졸장열전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제목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일방적으로 막 극찬을 하거나 또 지나치게 숭배하고 신봉하는 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 인물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런 일방적인 평가가 좀 그 인물에 대한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겸재정선도 인간이니까 또 주문이 너무 밀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대충 그린 작품이 뭐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덜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아들이나 혹은 제자까지도 뭐 대필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그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뭐 정확한 사례나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쭉 이제 우연히 들춰보고 소개를 해보고 싶은 논문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이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장진성 교수가 관련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에 쓴 논문인데 그 정선의 그림 수요 대응 및 작화 방식이라는 논문이 하나 있으니까 혹시 그 뭐 포탈에서도 그게 이렇게 딱 출력을 시키면 보이거든요. 한번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거기 그 논문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작품인가요? 예를 들자면은요, 그 삼성 미술관 리움이라고 하죠. 예. 거기하고 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보면 그 겸재정선이 그렸다는 내연산 삼용추도라는 그림이 하나씩 있습니다. 내연산 삼용추도라는 그림이요. 그렇습니다. 이 뭐 58살 때 1733년부터 이제 한 2, 3년간 그 겸재가 경북 지금으로 따지면 포항이죠. 청하현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 네.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 명산인데 내연산에 그 폭포 그림을 이제 몇 점 그렸거든요. 그 내연산 같은 경우가 이 영남의 금강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해발은 뭐 710m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연산이라는 거는 산이라는 걸 알겠는데 삼용추는 뭘 가리키나요? 용추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용소라고 하는데 그 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깊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락을 해갖고 이제 웅덩이 같은 게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용소라고 하는데 혹은 또 용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용추라는 거는 3단 폭포가 있는 그런 세 개의 웅덩이를 뭐 이렇게 그린 거죠. 아, 네. 그러면 이 내연산 용추도라는 게 리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각각 있는데 이게 좀 작품의 질이 다른가요? 예, 리움의 그 내연산 삼용추도 같은 경우는 산 정상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겸재 특유의 힘차면서도 율동적인 필력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쓸어내리듯 휘두른 뭐 빠른 붓질로 표현된 뭐 암산 뭐 이런 것들이 또 거대한 기세로 화면을 압도한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절벽의 바위결이 굉장히 시원하게 묘사가 되고 상중하 삼용추의 폭포 길이를 급격하게 줄여가면서 굉장히 세찬 흐름을 표현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겸재가 얼마나 그 빠른 붓놀림을 해가지고 제대로 잘 그렸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잘 그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앙박물관에 있는 내연산 삼용추도는 조금 다른가 본데요. 뭐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이 네. 장진성 교수의 어떻게 보면 판단이고 그런 건데요, 해석이고 네. 그런 건데 박물관 사람들이 보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그 내연산 삼추도 박물관 걸 보면 뭔가 하여튼 이 겸재답지 않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이고 막 이런 그 내연산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뭐 폭포의 장관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진부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고 이제 장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림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봐도 조금 그런 느낌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막 형식적으로 붓질을 하고 그다음에 계곡물도 좀 이렇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두 개 같은 소재로 한 것 같은데 왜 두 작품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이 화면이나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브로그나 기사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내연산 삼용추도뿐만 아니라 간성미술관에 보면 그 겸재가 그린 이 금강산에 있는
정양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네. 거기 그림이 2점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2점 작품이 질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인다라는 게 이제 장 교수의 얘기예요. 네, 금강산에 있는 정양사라는 절을 네. 이제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서 깊은 절인데 어떤 절이냐면 고려태조 왕건이 금강산의 주인이라는 단무갈이라는 사람이 법기보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법기보살을 직접 보고 친견하고 창건한 절이다라는 네.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이 단무갈이 누구냐면 12,000명의 보살을 데리고 늘 금강산에서 설법하고 있다는 보살이건데요.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금강산 12,000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금강산에 2,000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단무갈 보살이 12,000 보살을 데리고 지금도 설법을 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각 그 봉우리에서. 그게 이제 봉우리가 12,000 봉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죠. 네. 정양사는 바로 요 금강산 12,000봉을 볼 수 있는 그런 명당에 자리 잡고 있는 절이죠. 네. 그러면 간송미술관은 같은 미술관에 이제 이 정양사라는 그림이 2개가 있는데 이 두 예. 작품이 질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잘 그린 작품을 보면 네. 정양사 일대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른바 그걸 부감시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드론으로 찍는 그런 거죠. 네, 드론 위에서, 예. 띄워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리 찍는 그런 사진을 찍는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그 안정된 구도를 잘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못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간성미술관에 못 그린 그림이 있고 잘 그린 그림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못 네. 그린 그림을 보면 뭐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미점 이렇게 뭐 붓을 옆으로 뉘어갖고 그냥 횡으로 짝짝짝 찍는 그런 전법인데 그런 걸 이제 토산을 막 그리고 그다음에 이 경내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략하게 간단하게 그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네. 사실 근데 화가도 사람이고 그래서 기분이나 뭐 컨디션에 따라서 작품의 질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네. 뭐 기자도 마찬가지라 뭐 부끄러운 기사도 있고 나름 많죠. 내가 봐도 잘쓴 기사가 있는 거 뭐 이게 인간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작품들이 꽤 된다는 건데 간성미술관의 신묘년 풍악 도첩을 보면 이게 이제 총석정이 나오거든요. 금강산. 네. 그리고 이제 고 총석정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총석정이 있는데요. 그 같은 겸재 작품인데 뭔가 하여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간성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총석정은 굉장히 그 이 표현주의적인 화풍으로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총석정인 반면에 개인 소장권은 거칠고 빠른 붓질 해갖고 막 그냥 매너리즘한 그런 느낌? 그런 화풍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몇 가지 이제 그런 게 또 있다는 거죠. 간성미술관에 만폭동이 있고 또 뭐 외관수도원 소장에 만폭동이 있는데 이 자체도 좀 다른 어떤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2가지 각 작품들을 비교를 하는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겸재정선이 같은 작품을 비교한 거 말고도 실제로 그냥 못 그린 그림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장지성 교수의 해석인데요. 네. 고려대박물관 소속에 있는 목멱산이 있습니다. 목멱산은 남산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것도 뭐 겸재 그림답지 않은 조악한 그림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소장의 비로봉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겸재가 뭐 내가 비로봉을 그렸어 하는 그런 어떤 이 제목이 없다면 겸재정선이 쓴 제목이 없다 그러면 아 이게 그냥 동네 뒷산을 그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낄 정도의 일반적인 산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장감이라든가 사실감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비로봉의 정말로 그 아름다운 지형적 사실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평가를 받는 작품들도 있다고 한다면 이 네. 정선 선생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림의 성인 뭐 이런 위대한 화가 이런 평가들을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례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평론가들 뭐 지금 평론가가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의 평론가들이 뭐 이 하도 못 그린 그림이 있으니까 야 이거 뭐 겸재가 아들한테 맡겼거나 혹은 뭐 대필 작가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그렸다든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이 당대 화가인데 조영석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 관아제라는 그 호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겸재 그다음에 또 누구죠? 현재 뭐 관아제 갖고 그 삼재라고 하는 분이죠. 네. 어떻게 잘 아시네. 현재라고 내 잠깐 얼핏 떠오르질 않아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삼재 중에 한 분이 조영석이라는 분이 평론한 게 있는데 이분이 하여튼 이 겸재 평을 내렸습니다. 그 단서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분 중에 관아제 조영석
조영석이라고 하면 풍속화 또 인물화에 능통한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영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 자기하고 이제 그 정선하고 비교하면서 정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내가 그 만리장성의 풍경을 단 한 번에 그냥 확 쓸어버리듯이 휘두른 정말로 빠른 붓질로 그려낸다면 필력의 웅혼함이라든가 뭐 기세의 유동 이런 거는 내가 그러니까 조영석이가 자네 그러니까 정선한테는 미치지 못할 것이네. 그렇지만 가느다란 털이라든가 머리카락 한 올을 정말로 한 채 틈 없이 정교하게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자네가 아마 나한테는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평론을 하는 거죠. 좀 더 정리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필휘재라는 말 있잖아요. 네, 기사도 뭐 예. 그래서 우리가 기자의 꿈이죠. 일필휘재 딱 쓰고 그냥 네. 빨리 마감하고 가는 거. 네, 정말 그냥 꿈이죠. 일필휘재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장점이고 막 그러는 건데 네. 바로 겸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로 이제 그림이니까 일필휘재가 아니라 일필휘세.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에 썰어내 버리듯이 그걸 이제 청소할 때 그 씻어내린다는 네. 쇠거든요. 그래서 빠른 붓질로 그려낸다. 그래서 이제 일필휘세라 그러는데 이렇게 빨리 그리는 거는 관아제 조영석 내가 당신 정선보다는 못하지만 정교하게 그리는 거는 내 관아제 이 조영석이 당신 즉 겸재보다는 내가 앞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네, 이 관아제 선생의 평가를 봤을 땐 일단 정선 선생이 그림을 빨리 그렸다는 건데 네. 얼마나 빨리 그렸길래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그 겸재의 어떤 평생 절친이 있거든요. 이병연이라는 사천 이병연이라는 사람인데 시인이죠. 대단한 시인이죠, 이분이. 이분의 평가가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1712년에 겸재가 이 당시에 그 강원도 김화, 지금 금화죠. 금화 현감이던 그 이병인의 초대로 해서 금강산을 유람한 뒤에 해약 전신첩을 제작을 했거든요. 네. 이때 그 비로봉을 그린 게 있습니다. 안개 속의 비로봉. 이거를 이제 그리는 겸재의 모습을 보고 이병연이 평가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내 친구 정선은 주머니에 그림 그리는 붓이 없어서 때때로 그림 그리는 흉취가 나면 내 손에 있는 붓을 빼앗아 버렸네. 갔네. 그러면서 금강산에 들어와서 쓸어버리듯이 휘두른 붓질이 더욱 방자해져서 정말로 백옥 같은 만이천봉 하나하나 점찍어 그리고 정말로 놀랍도록 꿈틀 그리도록 비바람이 일어나게 그리네라고 평론을 내린 게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붓이 없으면 남의 붓을 빼앗아서 한 번에 쓱쓱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이병헌은 그걸 더욱 방자해진 붓질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선이 문득 한번 웃더니 먹만으로 젖은 듯 그려낸다. 전신이 더욱 기이하고 뛰어나 옅은 구름이 달을 가린 듯 하네라고 하면서 나를 보고 또 이거 그림 가져가라 하니까 내가 그래서 관아의 창 가운데 놓아두었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정리를 하자면 이병헌과 이 겸재 선생의 일화를 정리를 하자면 정선이 한 번씩 이렇게 씩 웃고 이병헌한테 붓을 빼앗아 가지고 막 한 번에 이렇게 쓱쓱 비로봉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이제 그냥 가져가라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역관 같은 경우는 이 북경의 사신단으로 떠나면서 겸재한테 그림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네. 좀 그려달라고 가서 이제 팔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웃기는 거죠. 잠시 일필휘세법을 사용해서 정말로 파도가 소용돌이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 그림 한 폭을 그려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관아제 조영석이 겸재한테 이제 절강 추도도라는 걸 하나 부탁을 했는데 정말로 한 번에 그냥 붓을 휘둘러 가지고 이 강 그림을 잘 그렸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겸재 선생의 일필휘세법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천재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건지 아니면 한번 막 대충 그렸다 이렇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조선 후기 이규상이라는 사람이 문인인데요. 네. 이 겸재를 인물평한 게 이제 단서가 나옵니다. 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정선의 그림은 생동감 넘치고 원기가 있었다. 그러나 분놀림은 거친 기운, 조악한 기운이 있었다. 화폭 가득한 그림을 정말 큰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림이라 할지라도 한 점의 붓 흔적과 먹자국도 없었다. 이거는 뭐냐면 한 번에 그렸다는 거죠. 무슨 뭐 중간에 다시 그리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고 어떤 그림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냥 종이와 비단에 붓을 쓸어내리듯이 휘둘러 그렸다. 이런 그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재 정선 선생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이제 일필휘세법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죠. 그런 거죠. 일필휘세라는 거는 겸재정선의 일관된 그림 제작 기법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큰 화폭의 그림을 그릴 때도 정말로
한 점의 붓 흔적, 먹자국도 없이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확 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그림은 원기는 가득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거칠고 조악한 기분을 또 띈다라는 건데 이거는 칭찬일 수도 있고 약간 비판일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늘 그림 주문이 쇄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발 좀 그림 좀 그려달라라는 폭발적인 요구. 이거에 이제 너무 그림 요구가 많으니까 그냥 확 일필이세법으로 네. 그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대목이 나와요. 이 그림 주문이 얼마나 많았으면 삼대바처럼 많았고 그래서 겸재가 사용했던 붓이 무덤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림 주문도 많았고 빨리 그렸고 뭐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묘사를 보니까 정말 그림 주문을 엄청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얼마나 엄청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권섭이라는 조선 후기 문인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노인은 정선을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피곤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아들이 대신 그리게 한 건가. 이게 붓 가는 대로 그냥 확 쓸어버리듯이 휘둘러 그릴 때 이게 보니까 뭔가 득의가 있기도 하고 득의가 있다는 건 뭐냐면 명작이기도 하고 어떤 거 보면은 이게 이 별로 졸작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림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금방 말씀 대목 중에는 그러면 아들이 대신 그리겠다 뭐 이런 표현은 겸재 그러면 대피를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이제 못 그린 그림이 있다는 거고 네. 이게 정선이 그린 그림을 딱 보고서 실망하니까 이게 도대체 정선 그림이 맞는 거 맞냐? 뭐 이러면서 아들이 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는 뭐 제자한테 시킨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건데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를 보면 마성린이라는 또 인물이 또 나오죠. 어쨌든 간에. 네. 얼마나 작품을 보고 실망을 했으면 그런 평까지 했을까요? 뭐 요컨대 뭐 정리하자면 그 그림 중에는 인생작도 있지만 태작, 그러니까 못 그린 그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조선 후기에 표암 강세한 같은 분도 이 겸재를 약간 비판적으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늘 얘기지만 정선은 마음대로 쓸어내리듯이 휘둘러서 붓을 사용했는데 바위의 기세와 산봉우리의 형상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열마준법을 어지러이 써서 대상을 묘사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강세항 얘기는 뭐냐면 금강산의 거대한 산세, 기암절봉 이런 거의 형상을 일률적으로 그냥 열마준이라는 게 뭐냐면 쭉쭉 어지러이 내려 그리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처리했음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진경산수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진경산수의 어떤 사실성이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결국 그 정선의 일필이세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대상을 정교하게 그리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필력이 온건하고 거대한 기세를 보여주는 정말 신속한 필물법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주문이 밀려드니까 그걸 감당하려고 그냥 빨리 거칠게 그냥 휘둘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진성 교수가 정리하는 건 그거죠. 초기에는 정말 묘사에 충실한 진경산수화를 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작이 많잖아요. 뭐 겸재정선이 못 그린 그림 한두 점이지 엄청난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십여년 풍압 도척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에 진경산수화를 제대로 그린 건데 그러나 이제 조금 가다가 너무 이제 주문이 많으니까 이 표현주의적 화풍을 구사하게 되고 휘세법을 사용해 갖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너무 그 주문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대충 매너리즘화 돼 갖고 그린 그림도 덜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림 주문이 있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이 그림 수요가 굉장히 엄청났다는 거죠. 정선에 대한 게. 네. 그 그림값도 대단했다는 건데 그 조선 후기 문인이 신돈복이라는 사람이 야담집이 있어요. 학산 한원이라는 걸 보면 겸재 그림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겸재 절친 중에 이병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중국 책이 1,500권이나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책이 많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국의 그 북경의 그림 가게에서 보면 겸재 정선의 손바닥만한 그림조차도 고가로 매매된다. 그래서 내가 그 북경에 가는 사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겸재가 보내준 작품 이런 거를 중개해서 생긴 돈으로 이 중국 서적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겸재 선생의 그림을 두고 즉석에서 경매까지 있었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중인 계급의 사람인데 겸재한테 그림을 부탁해서 이제 뭐 3점을 그렸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점이 이제 해금강도인데 요거는 이제
중국 사신으로 가는 그 사람한테 맡겨서 이 좀 팔아달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나머지 두 점은 이제 보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신이 그림을 북경의 그림가게 가서 가져갔는데 이 그림 가게에서 즉석으로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 경매가가 굉장히 치솟았다 그럽니다. 네, 뭐 아마 인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치열했겠어요. 뭐 그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기록에. 중국의 그 사천성에서 온 승려가 은 100냥을 딱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뭐 100냥이니까 뭐 내가 뭐 가져가겠지라고 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액세를 불렀는데 딱 남경에서 온 선비가 조용히 120냥 하고 딱 불렀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난 승려가 난 130냥 하고 불러면서 이제 그 그림을 손에 넣었는데 그런 다음에 그림을 손에 넣고 그냥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죠. 아 그래요? 왜 불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기록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 세태가 그림 끝까지 경쟁해서 이렇게 이 뭐 치열한 경쟁을 해서 사야 되는 뭐 세상 인심 이런 게 한심하다라고 하면서 불에 태워버리고 가게 주인한테는 그냥 50냥만 딱 주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네,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근데 이 일화에서 보면 이게 사천성에서 온 승려 그리고 남경에서 온 선비라고 하셨는데 북경에서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말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까지 다 그렇게 겸재정선을 그 그림을 뭐 좋아했으니까 먼 곳까지 겸재의 명성이 퍼졌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연경 그러니까 북경에서 겸재 부채 그림 같은 경우는 뭐 공양에 쓰는 향 50매 가격이라는데 그게 굉장히 뭐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 북경을 드나드는 조선의 역관들이 겸재 그림을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이 안가짐을 썼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조선 국내에서도 이 겸재 선생의 그림이 좀 비쌌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돈복이라는 사람이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제 그 금강산 화첩 그 겸재 그림을 사들였는데 엽전 30냥, 그다음에 좋은 말 한 마리 그게 이제 40냥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총 70냥을 지불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겸재 선생의 그림은 조선 국내에서는 70냥 그리고 중국에서는 130냥 가치로 매매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 중국에서 이제 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저 청나라 초기에 중국 화가들 그림값이 대개 이제 6냥, 은 6냥 이하였는데 당시에 청나라 건융제 시기에 그 1급 궁정 화원의 월급이 11냥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겸재 그림값이 아까 130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나라 1급 궁정 화원의 1년 연봉이 132냥이니까 네. 그게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 엄청났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역관이나 사신들이 그렇게 겸재 선생 그림을 엄청 주문하고 그랬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밀려드는 그림 주문이 엄청났겠죠. 평생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것 같은데 뭐 연경을 오가는 역관 중인 뭐 그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중국 판명 그림을 그리고 사대부들도 또 마찬가지로 주문 폭주했을 거고 그래서 이런 폭주하는 주문 수에 맞추느라고 또 특유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일필휘세법으로 휙휙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영석의 품평이 또 있는데 겸재는 금강제화첩을 그릴 때 실증나면 마치 붓을 곱게 세워 쓸어버리듯이 대충대충 그리는 필법을 사용했고 그림 요청이 쇄도할 경우 적당히 편의적으로 그렸다라는 품평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겸재 선생 인생 작품이라고 할 만한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걸 뭐 예전에는 득이작이라고 뭐 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표암 강세왕은 하경산수도를 가지고 이제 겸재 득이작이다. 그러니까 인생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안개에 쌓여있는 아름답고 무성한 뭐 여름 산간 경치가 뭐 일품이라는 등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서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이 말년 작품이긴 중년 작품인데 일필휘세법이 아니라 정말로 안정된 구도, 치밀한 구성, 웅장한 화면 이래 갖고 많은 시간과 공력을 투입한 작품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겸재 선생의 이 득이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을 꼽으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그 미술사학자 고유섭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겸재를 둘러싼 평가가 너무 과장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요. 물론 그래서 약간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왕제색도만큼은 득이작이다라고 네. 하는데 뭐 문자 그대로 겸재의 본색이라고 할 수 있는 창윤 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푸르고 촉촉한 맛, 그다음에 뭐 웅원한 맛, 장건한 맛, 넓고 큰 호환의 맛, 그다음에 뭐 힘이 넘치는 맛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 득이작이다. 그래서 내 소견으로는 그러니까 고유섭이죠. 고유섭의 소견으로는 아마도
그 많은 유작들이 남아있는 작품들이 이 한 작품을 위한 전주곡이었고 또는 후렴곡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인왕재색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물론 적당히 그림도 간간이 있지만 진짜 겸재 선생은 천재 작가는 천재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금석 박준원이라는 사람은 이 조선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조선의 산천을 구경하고 나서야 겸재가 정말 신의 그 그림, 신품을 남겼음을 알게 됐다라고 뭐 전해질 정도고, 금강전도를 보면 제시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굳이 금강산을 직접 답사하지 않아도 베갯머리에 누워서 감상을 해도 좋을 만큼의 그런 금강산 모습이다라고 이제 그 극찬하는 평도 있습니다. 네, 또 겸재 선생이 나이 80이 넘도록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또 알려져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덜어는 뭐 진부하고 형식적인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마음을 딱 잡고 그림을 그릴 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작품을 남긴 거죠. 그래서 네.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겸재는 80세가 넘어도 여러 겹의 두터운 안경을 쓰고 촛불 아래에서 세밀한 그림을 그렸다. 터럭만큼도 실수가 없었다라는 평을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박지원 선생 얘기로는 뭐냐면 생애 황혼기에도 작품 활동을 몰두한 어떤 노화가 이런 모습을 생생한 빛으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 묘사를 보면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처음에 너무 이제 추앙해야 할 이인이다, 뭐 범접할 수 없는 성이다 이렇게 좀 숭배하는 분위기로 한 사람을 규정하는 게 좀 그게 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뭔가 인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을 뭐 처음부터 뭐 추앙해야 될 성인이다 이렇게 버리면 딱 답답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조선 중화주의 얘기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뭔 말인지 도대체. 그러니까 인물이 네. 신격화되고 그러니까 접근하기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장진성 교수가 그걸 뭐 논문 제목이 또 하나가 뭐냐면 애정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위인전식의 어떤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겸재의 참모습을 좀 볼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범한다.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을 써요. 평생 그림에만 몰두했다는 겸재가 아니 그분이 과연 조선 중화주의를 생각했겠냐. 네. 그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도 겨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겨를도 없었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네. 죽기 전까지 뭐 80이 넘도록 그림을 드립다 매일 그렸는 사람한테 무슨 중화주의가 어떻고 그랬겠냐. 그건 후대의 어떻게 보면 해석이 아니냐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겸재정선의 어떤 졸작을 좀 감상을 하면서도 물론 득이작도 있지만 그래서 네. 그분의 어떤 인간미, 그다음에 어떤 작품 세계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네. 여유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딱 그림 하나만 보면 그냥 뭐 정말 이거는 이 정말 천이무방한 그림이다라고만 늘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네, 얘기가 그렇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로그에 이렇게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자기가 보는 느낌대로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딱 네. 보고 이게 조선 중화주의니 주역의 원리를 사용했니? 주역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그림도 있거든요. 금강산전도 같은 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선이 주역을 생각하면서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네. 해보면서 꼭-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꼭 그림을 찾아보고 네, 정말 예. 한번 찾아보고 정말로 어떤 작품들을 했는지 인간적으로 한번 감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여유 있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감사드립니다. 예.